안녕하세요. 잘 지내셨나요? 네. 공부하시면서? 오늘은 134쪽인 것 같은데 맞을까요? 네, 134쪽 부동산 등기 총론 여기부터 보실 거예요. 예전에 첫째 시간에 제가 우리 공시법령을 헌법에서 도출한 적이 있죠. 헌법에서 기억이 안 나실 텐데 우리 헌법은 두 가지 내용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법 중에서 최고의 법을 헌법이라고 해요. 그래서 모든 법률은 다 헌법에서 도출이 됩니다. 이때 이 헌법을 구성하고 있는 내용은 두 가지죠. 국가의 통치구조. 국가의 통치구조가 헌법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 헌법에 의해서 국가가 만들어진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 통치구조에서 통치권이라는 권력이 도출이 되죠. 입법권, 사법권, 행정권을 통틀어서 통치권이라고 얘기합니다. 이 통치권은 힘을 본질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이 통치권에 의해서 피해를 볼 수 있는 국민들이 있어요. 그래서 통치권에 의해서 침해할 수 없는 국민의 가장 기본이 되는 보호 영역, 이를 뭐라고 불렀습니까? 기본권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래서 이 기본권에 관한 내용도 우리 헌법에서 규정을 두고 있어요. 그래서 헌법은 두 가지 내용으로 구성된 최고의 법, 으뜸이 되는 법,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때 이 통치권이 미치는 공간적 범위 뭡니까? 통치권이 미치는 공간적 범위. 네, 전국토라고 했죠. 이 전국토에 관한 정보를 국가가 수집, 등록, 관리, 공시한다고 했죠. 통치권을 잘 행사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 전국토에 관한 정보들을 수집하고 등록하고 그리고 관리하고, 궁극적으로는 이 전국토에 관한 정보들을 주권자인 국민에게 그 정보를 공시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 전국토에 관한 정보를 어떠한 매개체를 통해서 수집, 등록, 관리, 공시한다고 했습니까? 지적공보. 기억나셔요? 지적공보. 토지 정보를 담고 있는 공적인 장부 지적공보라고 했습니다. 이 지적공보를 관리하는 국가기관은 누구였습니까? 네, 국토교통부 장관. 국토부 장관이 이 지적공보를 관리해야 되는데, 이 국토교통부 장관은 지적소관청에게 그 임무를 맡겼다고 했죠. 지적소관청에게 그 임무를 맡겼습니다. 지적소관청은 누구를 얘기한다고 했습니까? 시장, 군수, 구청장을 의미한다고 했죠. 이것과 관련된 제도를 지적제도라고 부르고, 이 지적제도에 적용되는 법률을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공간정보법,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줄여서 공간정보법,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이때 이 전국토에 관한 정보는 무엇을 의미한다고 했습니까? 주된 정보는 토지의 표시에 관한 정보, 부수적인 정보는 소유자에 관한 정보. 소유자에 관한 정보는 뭐가 있죠? 이름, 주민번호, 주소를 의미한다라고 했죠. 이건 어디까지나 부수적인 정보고, 주된 정보는 토지의 표시에 관한 정보가 주된 정보라고 했죠. 토지의 표시는 뭡니까? 소재, 지번, 지모. 요 세 가지는 조사를 통해서 수집하는 것이고, 면적, 경계, 좌표, 요 세 가지는 측량을 통해서 아주 정밀하게 수집을 한다라고 했습니다. 요거 기억나실까요? 소, 지, 지면, 경좌표, 이렇게 외우셨죠. 그 다음에 이제 요 기본권을 보셔야 될 텐데, 이 기본권, 국민의 가장 기본이 되는 보호 영역, 국민의 가장 기본이 되는 권리, 기본권이라고 불러요. 근데 현대 자본주의 국가에서 굉장히 중시되는 기본권이 있었죠. 뭐였습니까? 부동산, 아니죠. 재산권. 재산권. 우리 헌법 제23조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 재산권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눠져요. 첫 번째, 물권. 물건에 대한 권리, 민법에서 나오셨어요. 물권, 물건에 대한 권리. 두 번째는 뭐죠? 채권, 사람에 대한 권리. 세 번째는 무채재산권, 형체가 없는 재산에 대한 권리, 무채재산권, 이렇게 얘기를 해요. 특허권, 저작권, 이런 걸 얘기하죠. 그런데 이 무채재산권은 우리가 다루는 영역이 아니에요. 그래서 부동산 물권, 부동산 채권, 이것만 다루게 될 겁니다. 이때 이 재산권 중에서 굉장히 고가의 재산권이 있다고 했죠. 부동산 권리. 이게 굉장히 고가의 재산권이라고 했습니다. 이 부동산 권리에 관한 정보들을 그리고 수집하고, 그리고 등록하고, 그리고 관리하고, 궁극적으로는 주권자인 국민에게 그 정보를
공시해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어떠한 매개체를 통해서 공시한다고 했죠. 부동산 등기부를 하는 장부에 이 정보들을 수집 등록 관리 공시하게 됩니다. 이 부동산 등기부는 권리에 관한 정보를 담고 있기 때문에 권리에 관한 최종 판단권을 가지고 있는 사법부가 담당을 해야 됩니다. 근데 이 사법부에서 별도의 국가기관을 설치한다고 했죠. 등기소라는 국가기관을 설치합니다. 그래서 이 등기소라는 국가기관이 이 등기부를 작성하고 관리하게 될 겁니다. 이것과 관련된 제도를 부동산 등기제도라고 불렀고, 이 부동산 등기제도에 적용되는 법률을 부동산 등기법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래서 이 부동산 등기법이 우리 시험에 12문제가 출제가 되고 총 24문제가 부동산 공시법령으로 출제된다고 했어요. 올해도 이건 좀 쉽게 나왔고 항상 쉬워요. 한 문제가 좀 이상했지만. 그런데 요거는 특징이 있는데 민법과 등기법의 영역이 많이 허물어졌어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다른 시험에서는 등기법은 민법 안에 포함이 됩니다. 그리고 예전에는 전혀 손댈 수 없는 문제가 3문제 정도가 출제가 됐는데 요번에 그런 문제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책을 많이 읽으신 분들은 손댈 수 없는 문제는 없었어요. 하지만 아주 쉬운 문제가 출제가 안 됐습니다. 전부 다 중상급만 출제가 됐어요. 올해 출제가 된 경향이. 그래서 이제는 보는 시각에 따라서 2년보다 어렵게 출제됐다고 볼 수도 있고, 왜냐면 중상급만 출제가 됐으니까. 하지만 이제 전혀 손댈 수 없는 문제는 없었기 때문에 그걸 또 중시한다면 그렇게 어렵게 출제된 건 아니다,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여간 이제 지금의 출제 경향은 이제 강의만 듣고서는 높은 점수가 나올 수는 없습니다. 책을 자꾸 읽으셔야 될 거예요. 그래서 올해 출제된 것도 여러분 교재에 거기에 다 있어요. 다 있기 때문에 책을 자꾸 읽으셔야 되고, 또한 이번에 특징이 뭐냐면 예전에는 세법 그 다음에 공간정보법 2개 갖고 이제 합격하신다는 그런 전략을 세웠는데 이제는 그런 전략이 통하지 않을 겁니다. 세법이 좀 어렵게 계속 출제가 되고 있어요. 작년에 굉장히 세법이 어렵게 출제가 됐기 때문에 올해는 좀 쉽게 나올 줄 알았는데 올해도 좀 어렵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등기법을 포기하는 전략은 이제 쓸 수는 없을 거예요. 그래서 등기법도 책을 자꾸 읽어 두셔야 될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지난 시간까지 이 공간정보법, 지적제도를 규율하고 있는 공간정보법을 공부하셨고, 오늘부터는 이제 부동산 등기법, 이걸 좀 보시게 될 겁니다. 그런데 이 부동산 등기법에서 사용하고 있는 용어들과 그리고 이론들은 전부 다 민법에서 먼저 공부를 하셨어야 돼요. 그런데 아직 민법에서 공부를 안 하셨기 때문에 지금 기초 단계고 하니까 좀 쉬운 거, 골교 위주로 수업이 진행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부동산 등기법 오늘부터 보실 거예요. 이때 부동산 권리에 관한 정보는 어떻게 나눴죠? 네, 부동산에 관한 정보와 부동산에 관한 정보, 그 다음에 권리에 관한 정보 둘로 나눠서 정보를 수집합니다. 부동산에 관한 정보와 권리에 관한 정보 2개의 정보로 나눠서 정보를 수집하게 되는데요. 이 부동산은 이따가도 보시겠지만 움직이지 않는 재산이죠. 이 움직이지 않는 재산, 물건의 일종입니다. 물건, 민법에서 공부하셨습니까? 물건이 뭔지? 뭐예요? 유체물. 유는 있다. 체는 형체. 형체가 있는 물건. 형체가 있는 것들. 이걸 유체물이라고 불러요. 유체물만 물건이 되는 것이 아니고 전기, 기타 관리 가능한 자연력. 전기, 이것도 물건이에요. 온기, 냉기, 이런 것들도 전부 다 물건입니다. 민법에서. 그래서 물건의 개념은 유체물 및 전기, 기타 관리 가능한 자연력, 이걸 물건이라고 얘기합니다. 이 물건은 크게 둘로 나눠줄 수가 있는데 어떻게 나눕니까? 건물과 토지. 왜요? 등기부는 2가지 등기부밖에 없습니다. 우리 부동산 등기법에서는 건물 등기부, 토지 등기부. 그렇죠. 그래서 이 물건을 자문이겠네. 네. 물건은 동산, 부동산 이렇게 나누죠. 네. 동산, 부동산. 동산, 부동산 이렇게 나눌 겁니다. 동산, 부동산. 그래서 이 부동산은 어떻게 나눴습니까? 건물, 토지. 그렇죠. 이따가 조금 더 상세하게 보실 거예요. 이따가. 일단은 이 부동산은 어떻게 나눈다고요? 건물과 그 다음에 토지. 그러면 이 정보는 뭘 얘기한다고 했습니까? 건물의 표시와 토지의 표시,
이렇게 둘로 나눈다고 했죠. 이때 건물의 표시는 뭐가 있었죠? 이거 안 했나요? 했죠. 건물의 표시에 관한 정보는 뭐가 있었습니까? 건물의 소재, 그 다음에 건물이 이렇게 들어서 있다면 이 토지를 뭐라고 부르냐면 건물의 기초가 되는 토지라고 해서 대지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 대자는 기초 대자를 써요. 건물의 기초가 되는 토지, 건물이 들어서 있는 토지, 이걸 대지라고 불러요. 그래서 두 번째 대지 지번.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었습니까? 건물의 종류, 건물의 종류, 건물의 구조, 건물의 면적. 이것이 건물의 표시에 관한 정보라고 했죠. 소재, 대지 지번, 건물의 종류, 건물의 구조, 건물의 면적. 이거를 건물의 내역이라고 얘기합니다. 건물의 내역. 건물의 내역이라고 얘기하고요. 토지의 표시는 뭐가 있었죠? 소재, 그 다음에 지번, 그 다음에 지목, 그리고 면적. 그래서 제가 암기를 부탁을 드렸죠. 이거 꼭 외워두셔야 돼요. 어차피 나중에라도 외우셔야 되니까 소, 지, 종, 구, 면. 소, 지, 면. 이렇게 암기를 부탁을 드렸습니다. 건물의 소재지는 건물이 들어서 있는 행정구역을 얘기해요. 보통 동과 리까지를 얘기합니다. 동과 리. 그 다음에 지번은, 대지 지번은 이 대지의 번호. 그렇죠. 그 다음에 건물의 종류는 아파트냐 또는 단독주택이냐 빌딩이냐 이런 걸 얘기하는 것이고, 구조는 철골 콘크리트로 지었느냐 벽돌로 지었느냐 나무로 지었느냐 이런 걸 얘기하고, 면적은 넓이를 얘기한다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토지는 소재, 지번, 지목. 지목은 토지의 사용 목적을 줄여서 지목이라고 불렀고, 면적은 넓이를 얘기한다고 했습니다. 이러한 부동산 표시에 관한 정보들은 등기부 어디에 기록을 한다고 했죠? 각 구역 제목을 표시하는 부분, 표제부에 기록을 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책으로 치면 겉페이지에 해당이 돼요. 공책으로 쳐도 겉페이지. 그래서 제목을 표시하는 부분, 제목을 표시하는 부분, 표제부의 소재, 대지 지번, 종류, 구조, 면적, 소재, 지번, 지목, 면적을 기록하게 됩니다. 이 표제부에는 이런 것들을 기록하게 되는데 전부 다 눈에 보이는 객관적 사실들이에요. 그렇죠. 눈에 보이는 객관적 사실들이라서 이 표제부에서 이루어지는 등기를 사실에 관한 등기 이렇게 부릅니다. 표제부에서 이루어지는 등기를 사실에 관한 등기 이렇게 부르게 돼요. 그 다음에 이 권리에 관한 정보, 이 권리를 우리 등기법에서는 어떻게 나눴습니까? 가장 본질적 권리인 소유권과 소유권에서 도출되는 소유권 이외의 권리로 나눈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소유권 이외의 권리는 전부 다 소유권자가 자신이 가지고 있는 권능 일부를 떼어갖고 다른 자에게 만들어준 겁니다. 그래서 가장 본질적 권리인 소유권과 소유권에서 빠져나오는 소유권 이외의 권리로 나누게 됩니다. 이 정보는 우리 민법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권리의 발생, 변경, 소멸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소유권의 발생, 변경, 소멸, 소유권 이외의 권리의 발생, 변경, 소멸. 우리 민법에서의 정보는 권리의 변동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걸 변동이라고 불러요. 권리의 변동. 그런데 우리 등기법은 이걸 좀 더 구체화시킵니다. 등기법은 이 정보를 어떻게 구체화시키느냐면 보전, 설정, 이전, 변경, 소멸, 처분 제한 이렇게 6가지로 좀 더 구체화시키는데, 이때 보전은 존재하는 소유권을 보호한다라는 뜻입니다. 존재하는 소유권을 보호한다라는 뜻이기 때문에 권리의 발생에도 해당 안 되고 변경에도 해당 안 되고 소멸에도 해당되지를 않아요. 그래서 요거는 여기 3가지 어디에도 해당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요 처분 제한은 물건은 처분 권능이라는 게 있는데요. 민법에서 하실 거예요. 처분 권능. 돈이 필요하면 물건을 다른 자에게 처분해서 돈으로 만드는 겁니다. 이 권능을 처분 권능이라고 얘기하는데, 물건은 본질적으로 처분 권능이라는 게 있어요. 그 처분 권능을 제한하는 겁니다. 이를 처분 제한이라고 불러요.
그런데 이 처분 제한도 권리의 발생도 아니고 변경도 아니고 소멸도 아닙니다. 처분 제한이라는 의미 자체가. 그래서 이것도 권리 변동에 해당되지 않아요. 그래서 권리 변동에 해당되는 것은 요거 4개입니다. 4개. 그렇다면 민법에서의 권리에 관한 정보보다 우리 등기소법에서의 권리에 관한 정보는 2가지가 더 추가되어 있습니다. 추가된 게 뭡니까? 보존과 처분 제한. 그렇죠. 이러한 등기법상의 정보들을 갑구, 을구에 기록하게 되는데, 이때 소유권에 관한 이러한 정보들은 어디에 기록한다고 했습니까? 그렇죠. 등기부의 첫 번째 구성 부분에 기록한다라고 했습니다. 갑구는 첫 번째 구성 부분이란 뜻이에요. 갑은 갑질한다, 그때 갑인데 첫 번째라는 뜻이에요. 그 다음에 소유권 이외의 권리에 관한 이러한 정보들은 등기부 어디에 기록한다고 했습니까? 두 번째 구성 부분에 기록한다라고 했습니다. 을은 두 번째, 구는 구성 부분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소유권에 관한 이러한 정보들은 갑구에 기록하고 소유권 이외의 권리에 관한 이러한 정보들은 을구에 기록하는데, 이때 갑구, 을구는 전부 다 권리에 관한 내용이 기록이 되고 있죠. 권리 맞습니까? 따라서 갑구, 을구에 기록되는 등기를 권리에 관한 등기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등기부는 이렇게 표제부, 갑구, 을구 세 부분으로 구성된 장부예요. 표제부, 갑구, 을구. 여기서 제일 중요한 부분은 어디겠습니까? 갑구입니다. 왜냐하면 이 정보는 권리에 관한 정보가 주된 정보가 되는 것이고, 권리도 으뜸이 되는 권리는 소유권이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부분은 갑구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을구, 세 번째는 표제부가 될 겁니다. 표제부는 제목을 표시하는 부분에 불과하기 때문에 가장 중요도는 아마도 떨어지게 될 겁니다. 되셨을까요? 그러면 구체적으로 소유권에 관한 보전, 소유권에 관한 이전, 소유권에 관한 변경, 소유권에 관한 소멸, 소유권에 관한 처분 제한은 갑구에 기록을 하는 겁니다. 갑구의 설정은 이따가 보시겠지만 내가 가진 권능 중에서 일부를 떼어갖고 다른 자에게 만들어주는 겁니다. 내가 가진 권능 중에서 일부를 떼어서 다른 자에게 만들어서 정해준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 설정이라는 단어는 만들 설자에 정할 정자를 써서 일부를 떼어서 다른 자에게 만들어서 정해준다 라는 뜻인데, 그렇다면 설정을 해준 자가 갖는 권리와 설정을 받은 자가 갖는 권리는 크기가 어느 것이 더 작을 수밖에 없습니까? 받는 자. 맞습니까? 그래서 설정이라는 개념은 설정을 해주는 자가 갖는 권리 크기가 받는 자가 갖는 권리 크기보다 더 큰 겁니다. 이거 이해가 되실까요? 그러면 소유권이 가장 큰 권리인데 소유권자가 다른 자에게 소유권을 설정해 준다 라는 용어는 쓸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네? 설정을 해주는 자가 갖는 권리 크기가 설정을 받는 자가 갖는 권리 크기보다 더 무조건 커야 돼요. 이게 설정이라는 용어입니다. 그러면 가장 큰 권리는 소유권인데 내가 소유권자예요. 그런데 내가 다른 자에게 소유권을 설정해 준다 라는 용어를 쓸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네? 있어요? 없어요? 잘 생각해 보세요. 소유권을 설정해 준다. 설정을 받는 자는 무조건 더 작은 권리를 가져야 된다고 했죠. 그럼 소유권자가 다른 자에게 소유권을 설정해 줄 수 있습니까? 안 되죠. 같은 거니까. 같은 거일 때는 설정이라는 용어를 쓸 수가 없습니다. 설정이라는 개념 자체가 내가 가진 권능 중에서 일부를 떼어갖고 다른 자에게 만들어주는 거니까 다른 자는 내가 가진 권리보다 더 큰 권리를 또는 같은 권리를 가질 수가 없습니다. 더 작은 권리를 가져야 돼요. 그러면 소유권자가 다른 자에게 소유권을 설정한다, 이런 용어는 쓸 수가 없습니다. 이해가 안 되셔요? 네? 그래서 소유권 설정이라는 용어는 쓸 수가 없어요. 소유권 설정 그런 단어는 아예 없습니다. 그래서 소유권에 대해서는 보전, 이전, 변경, 소멸, 처분 제한만 사용할 수 있는 용어입니다. 이게 그 다음에 이 소유권 이외의 권리, 예를 든다면 전세권을 예로 들겠습니다. 전세권, 소유권 이외의 권리 중에 전세권이라는 권리가 있는데 전세권을 보존한다, 이런 용어는 쓸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이유는요, 보존이라는 단어 자체가 존재하는 소유권을 보호한다 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소유권 보존, 이러한 용어는 있지만 전세권 보존, 지상권 보존, 임차권 보존, 저당권 보존, 이런 용어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소유권 이외의 권리에 관한 설정, 이전, 변경,
소멸, 처분 제한만 을구에 기록하는 겁니다. 을구에. 그렇다면 소유권, 보존은 소유권에서만 쓰는 용어고 설정은 소유권에서만 쓸 수가 없는 용어입니다. 이것도 한번 출제가 된 적이 있어요. 보존은 소유권에서만 쓸 수 있는 것이고 설정은 소유권에서만 쓸 수 없는 용어예요. 그래서 보존이라는 정보는 갑구에만 기록하는 것이고 설정이라는 정보는 갑구에서만큼은 기록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을구에서만 기록이 되더라는 겁니다. 이런 것들은 보통 강사들이 설명을 거의 안 해요. 그래서 좀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까지 되셨을까요? 안 되셨을까요? 되셨죠? 그러면 이제 이 부동산 등기라는 개념을 먼저 보실 건데요. 부동산 등기. 우리 민법 제186조 어떻게 규정이 되는지 아십니까? 186조 어떻게 되어 있어요? 법률행위 플러스 등기 물권 변동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186조에는 민법 186조는 등기 제도를 만드는 근거 규정이에요. 그래서 등기법의 규정보다 이 민법 186조가 우리 등기법에서 더 중요한 조문입니다. 186조는 이러한 내용이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갑이 을과 법률 행위를 하고 등기까지 이루어지게 되면 갑이 가진 물건은 을의 물건으로 변동이 된다. 변동은 발생, 변경, 소멸을 얘기한다고 했죠. 갑은 소유권이 소멸되고 을은 소유권이 발생하는 겁니다. 그래서 변동된다 이런 표현을 쓰게 돼요. 이때 이 법률 행위는 의미가 뭡니까? 법률 행위. 민법에서 하셨을 텐데 물권행위 법률행위를 여쭙는 거예요. 법률행위의 의미가 뭔가. 법률행위의 의미는 법률적 의미가 있기 때문에 법률이 적용될 필요가 있는 행위. 이게 법률행위예요. 법률적 의미가 있는 인간의 행위. 이 사람은 굉장히 많은 행위들을 하고 있죠. 여러분들은 지금 어떤 행위하고 계십니까? 앉아있는 행위, 저를 쳐다보는 행위. 그렇죠. 그래서 인간은 굉장히 많은 행위들을 합니다. 그러면 인간이 뭐 산책하는 행위, 숨쉬는 행위, 뭐 판사하는 행위 이렇게 많은 행위들을 하는데 그 인간의 모든 행위에 대해서 다 법률이 적용될 필요가 있습니까? 숨쉬는 행위에 법률이 적용될 필요는 없겠죠. 그렇죠. 그러면 법률이 적용되는 행위는 뭐냐면 법률적 의미가 있는 행위만 법률이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법률 행위라는 것은 법률적 의미가 있는 인간의 행위. 그래서 법률이 적용될 여지가 있는 행위, 이걸 법률행위라고 불러요. 법률적 의미가 있는 인간의 행위, 이걸 법률행위라고 부릅니다. 그러면 법률적 의미가 있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권리 변동을 일으키는 뜻과 생각이 표시가 된 행위, 권리 변동을 일으키는 뜻과 생각이 표시가 된 행위, 이걸 법률적 의미가 있는 행위라고 불러요. 그러면 뜻과 생각, 이게 뜻이 뭡니까? 의, 생각은요? 사, 뜻의 자와 생각사자. 그럼 뭐예요? 그게 의사 표시가 있는 행위. 그런데 정확하게는 권리 변동을 일으키는 뜻과 생각이 표시가 된 행위가 법률 행위인데 권리 변동을 일으키는 이걸 생략한 거예요. 앞에. 그래서 결국 뭡니까? 의사 표시가 있는 행위. 이게 바로 법률 행위예요. 의사 표시가 있는 행위. 뭐에 대한 권리 변동을 일으키는 의사표시가 있는 행위, 이를 법률행위하고 법률이 적용이 되는 겁니다. 여기까지 되셨을까요? 그러면 이때 그 권리가 물건이라고 한다면 물건 변동을 일으키는 뜻과 생각이 표시된 행위, 이게 바로 물건행위라고 부릅니다. 채권 변동을 일으키는 뜻과 생각이 표시가 된 행위, 뭐라고 부를까요? 채권행위. 맞습니까? 그러면 상법상의 권리 의무의 변동을 일으키는 의사표시가 있는 행위가 뭐라고 부를까요? 상행위. 행정법상의 권리 의무의 변동을 일으키는 뜻과 생각이 표시가 된 행위 뭘까요? 상행위. 행정법상의 권리 변동을 일으키는 뜻과 생각이 표시가 된 행위 뭘까요? 네? 행정법상의 권리 변동을 일으키는 뜻과 생각이 표시가 된 행위. 네? 행정법상의 어려우세요? 권리 의무를 보통 줄여서 그냥 권리라고 얘기를 해요.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그래서 그러니까 행정법상의 권리 변동을 일으키는 뜻과 생각이 표시가 되는 행위, 행정행위. 어려우세요?
행정행위. 소송법상의 권리 변동을 일으키는 뜻과 생각이 표시된 행위가 뭘까요? 소송행위.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때의 법률행위는 물권 변동을 일으키는 뜻과 생각이 표시가 된 행위겠죠. 물권 변동을 일으키는 뜻과 생각이 표시가 된 행위겠죠. 그럼 이때의 법률행위는 뭘 얘기하는 겁니까? 물권행위를 얘기합니다. 물권행위. 맞습니까? 그래서 이 물권 변동을 일으키는 법률행위를 하고 그리고 물권행위 그리고 등기까지 이루어지면 갑이 물권은 의뢰 물권으로 변동이 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럼 이 등기가 필요한 건 뭡니까? 물권. 등기가 필요한 건 물권이에요. 채권은 등기가 필요 없습니다. 186조에는 물권 변동을 일으키기 위해서는 등기가 필요하다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이 물권만 등기가 필요함이 원칙입니다. 채권은 등기가 필요 없어요. 그러면 물권의 개념이 뭐냐면 사람이 이 물건을 직접 지배해서 이익을 얻을 수 있을 때 이 갑은 이 물건에 대해서 권리가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물권이라고 불러요. 사람이 물건을 직접 지배해서 이익을 얻을 수 있을 때 물권이 있다 이렇게 부르는데요. 여기서 이건 캔이에요. 캔. 뭐뭐 할 수 있다 라는 뜻이고요. 그 다음에 직접 지배한다는 얘기는 다른 사람을 통해서 지배한다면 이건 다른 사람에 대한 채권이 돼버립니다. 채권은 사람에 대한 권리가 채권이라고 했죠. 그래서 다른 사람을 통해서 이 물건을 지배한다면 이건 A에 대한 권리가 되니까 채권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다른 사람을 통하지 않고 지배할 때 이걸 물권의 물권의 속성이라고 불러요. 그 다음에 이 사람이 물건을 독점적으로 지배해서 이익을 얻을 수 있을 때도 물권이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독점적이라는 얘기는 다른 사람과 함께가 아니라 혼자 지배한다는 뜻이에요. 그럴 때 물권이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즉 다른 사람과 함께 지배하는 게 아니라 혼자 지배한다는 겁니다. 이걸 독점적 지배라고 불러요. 그 다음에 배타적으로 지배해서 이익을 얻을 수 있을 때 배타적 타인을 배척한다라는 뜻인데 이 갑이 이 물건을 지배할 때 다른 사람이 방해를 놓는 경우가 있습니다. 방해를 놓을 때는 이 다른 사람을 타인을 배척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를 배타적 지배라고 불러요. 그래서 이 물건의 속성은 뭐냐면 사람이 물건을 직접, 독점적, 배타적으로 지배해서 이익을 얻을 때 이를 물건이라고 부르는데 이 캔의 의미가 있는 것을 본래의 물건, 본건이라고 얘기하고 캔의 의미가 없을 때는 사실상의 지배권이라고 해서 점유권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캔의 의미가 있으면 본래의 물건인 본건, 캔의 의미가 없으면 사실상 지배권인 점유권 이렇게 민법에서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점유권이라는 것은 등기가 필요합니까? 필요 없습니까? 필요 없죠. 사실상 지배만 하면 점유권이 인정되니까 등기가 필요 없어요. 그럼 등기가 필요한 것은 뭐겠습니까? 본건. 본건은 별게 아니라 본래의 물건이라는 뜻이에요. 본래의 물건. 그래서 물건은 사실상 지배권인 점유권. 그 다음에 본래의 물건인 본건. 두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등기가 필요한 건 뭡니까? 본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 물건이라는 본건은 이렇게 강력한 내용으로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모든 권리 중에서 가장 강력한 권리입니다. 물건이라는 개념 자체가 이렇게 강력한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이 물건에 관한 정보들을 다른 자들에게 알려야 되겠다는 겁니다. 공시해야 되겠다는 겁니다. 이 물건에 관한 정보는 민법에서는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컨닝하셔도 돼요. 저기 있죠. 어디 지웠네. 민법에서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권리 변동, 물권 변동. 뭐예요? 발생, 변경, 소멸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우리 등기법에서는 이걸 좀 더 구체화시킨다고 했죠. 이 정보는 뭡니까? 보전, 설정, 이전, 변경, 소멸, 처분 제한을 얘기합니다. 다시요. 등기법에서는 뭘 얘기한다고요? 네, 자꾸 들어두셔야 될 거예요. 보전, 설정, 이전, 변경, 소멸, 처분 제한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러한 물건에 관한 정보들을 공시해야 되겠다는 겁니다. 너무나도 강력한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면 이 물건에 관한 정보를 공시하는 방법이 있을 텐데
이 공시하는 방법은 뭘까요? 등기를 갖추는 겁니다. 등기라는 개념은 별게 아니라 이 등자는 등산할 때 등자예요. 올라간다 또는 올린다. 이건 뭘까요? 기록. 그래서 이 물건에 관한 정보들을 기록에 올리는 거. 이걸 등기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공시하는 방법 등기, 이 등기는 이 물건의 종류에 따라서 달라지죠. 이 물건이 동산일 때 공시방법은 뭡니까? 점유하는 거 맞습니까? 그 다음에 부동산일 때는 뭘 얘기하는 겁니까? 등기를 하는 거. 그렇죠. 그래서 이 등기는 부동산에 대해서만 등기를 하는 겁니다. 동산은 점유라는 공시방법을 갖는 것이고 부동산은 등기라는 공시방법을 갖는 겁니다. 그래서 부동산 등기, 부동산 공시방법 같은 뜻이에요. 부동산 등기, 부동산 공시방법 같은 뜻입니다. 그럼 이 부동산 등기는 어떠한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느냐면 5가지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첫 번째, 누가 하는 걸까요? 등기소에 있는 등기관이 등기를 하는 겁니다. 첫 번째, 누가? 등기소에 있는 등기관이. 두 번째, 무엇을 등기하는 걸까요? 부동산 표시에 관한 정보와 부동산 표시에 관한 정보와 권리에 관한 정보를 등기하는 겁니다. 부동산 표시에 관한 정보와 권리에 관한 정보들을 등기, 공시하는 겁니다. 세 번째, 어디에다가 공시할까요? 부동산 등기부라는 공적인 장부에 공시하는 겁니다. 어떻게 공시할까요? 등기법이 정하는 절차가 있겠죠. 등기법이 정하는 엄격한 절차가 있는데 이 절차에 따라서 공시하는 겁니다. 다섯 번째, 등기라는 것은 기록에 올리는 거죠. 기록에 올리는 거. 이걸 뭐라고 한 단어로 줄일 수 있습니까? 기록하는 거. 기록에 올리는 거, 기록하는 거. 그래서 기록하는 거. 등기라는 개념 자체가 기록에 올리는 거니까 기록하는 것이겠죠. 그리고 기록이 됐다면 그 기록을 가지고 공시가 이루어지고 있죠. 그래서 기록 자체. 이 5가지 개념이 부동산 등기의 개념이에요. 꼭 외워두셔야 됩니다. 이전에 한번 한 적이 있을 거예요. 첫 번째, 누가? 등기소에 있는 등기관이 무엇을? 부동산 표시에 관한 정보와 권리에 관한 정보들을 어디에다가? 부동산 등기부라는 장부에다가 어떻게? 등기법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서 기록하는 것, 기록 자체를 부동산 등기 이렇게 얘기를 하겠다는 겁니다. 이게 부동산 등기의 정확한 개념이고 이게 바로 등기법의 목차예요. 등기법의 목차. 가장 큰 목차들입니다. 다시 한번 꼭 외워보죠. 육하 원칙에 따라서 암기하면 그다지 어렵지 않습니다. 누가? 등기소에 있는 등기관이 무엇을? 부동산 표시에 관한 정보와 권리에 관한 정보들을 어디에다가? 부동산 등기부라는 장부에다가 어떻게? 등기법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서 기록하는 것, 기록 그 자체를 부동산 등기라고 얘기를 하겠다는 겁니다. 외우실 수 있으실까요? 지어오고 한번 외운 거 시켜볼까요? 네? 다시요.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부르겠습니다. 누가? 등기소에 있는 등기관이 무엇을? 부동산 표시에 관한 정보와 권리에 관한 정보들을 어디에다가? 부동산 등기부라는 장부에다가 어떻게? 등기법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서 기록하는 것, 그 기록 자체를 부동산 등기라고 보겠다는 겁니다. 등기법의 가장 골격, 즉 사람을 치면 척추에 해당되는 부분이에요. 그러면 이제 하나씩 좀 확인할 건데요. 여기서 등기소는 뭐라고 부르냐면 등기사무를 담당하는 국가기관. 이거 첫째 시간에 했었어요. 등기사무를 담당하는 국가기관을 등기소라고 부릅니다. 등기사무를 담당하는 국가기관. 그리고 등기소는 등기사무를 담당하는, 이거 왜 둘 다 등기소라고 되어 있어요? 등기관이죠. 네, 등기관. 등기관은 등기사무를 담당하는 국가 공무원을 등기관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등기소 하면 등기사무를 담당하는 국가기관.
등기관이라고 한다면 등기사무를 담당하는 국가공무원. 한 끗 차이죠. 그렇죠. 누가 한다고요? 등기소에 있는 등기관이. 그러면 등기관이 아닌 자가 등기를 했다면 효력이 인정이 될까요? 등기 효력이. 예를 들어서 대법원장이 등기소를 순찰합니다. 대법원장이 사법부 최고의 대장은 누굽니까? 대법원장. 등기소를 순찰하다가 마침 민원인이 등기를 신청해요. 그래서 대법원장이 이거 내가 한번 해보겠다. 사진 찍어야 되니까. 그래서 대법원장이 등기를 해줬습니다. 등기소는 사법부 소속이고 사법부에서 대빵은 누굽니까? 대법원장이에요. 대법원장이 등기를 했습니다. 소유권 이전 등기. 효력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당연히 무효인 등기입니다. 왜요? 등기관이 아니니까. 등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당연히 무효인 등기입니다. 조금 더 센 걸로 해보죠. 대통령이 순시를 합니다. 모든 공무원 중에서 원수죠. 국가원수. 그렇죠. 대통령이 순시하다가 저당권 설정 등기 누가 신청해서 대통령이 이제 사진 찍어야 되니까 등기를 했습니다. 해줬어요. 효력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왜? 등기관이 아니니까. 그래서 등기소에 있는 등기관만이 적법 유효한 등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다른 자가 한 등기는 효력을 절대로 인정할 수가 없습니다. 한 번 출제된 적이 있어요. 등기소에 있는 등기관만이 등기를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두 번째, 그러면 여기 등기소에는 구체적으로 어떤 것이 있느냐면 세 가지 종류가 있는데, 첫 번째, 등기소라는 명칭을 가진 국가기관이 있습니다. 등기소라는 명칭을 가진 국가기관. 요 등기소를 협의의 등기소라고 불러요. 협의의 등기소, 좁은 의미의 등기소. 이 등기소를 넓은 의미의 등기소, 광의의 등기소라고 부릅니다. 광의, 넓을 강자예요. 의는 뜻의 자고, 그래서 광의의 등기소라고 부르고, 요 등기소를 좁은 의미의 등기소, 좁을 협자에 뜻의 자를 써서 좁은 의미의 등기소 이렇게 부릅니다. 두 번째, 지방법원이라는 법원이 있어요. 지방법원, 지법이라고 부르는데요. 이 지방법원 안에는 등기국이라는 부서가 있고, 규모가 큰 지방법원은 등기국이라는 부서가 있고요. 규모가 작은 지방법원에는 등기과라는 부서가 있습니다. 이 등기국, 등기과라는 부서에서 등기사무를 처리합니다. 그러면 이 등기국, 등기과는 등기소라고 볼 수 있냐? 없어요. 왜냐하면 국가기관이 아니라 국가기관 안에 설치된 하나의 부서에 불과합니다. 따라서 등기국, 등기과는 등기소는 아니고요. 이 부서가 설치되어 있는 지방법원, 요게 등기소라고 부릅니다. 넓은 의미의 등기소 안에 포함이 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농촌에 가면 지원이라는 작은 법원이 있는데, 여기에 등기과라는 부서가 있든지 아니면 등기과, 등기계라는 부서가 있습니다. 여기서도 등기사무를 처리해요. 그렇다면 이 등기과, 등기계를 두고 있는 요 지원이라는 국가기관도, 법원도 이것도 어떻습니까? 넓은 의미에서 등기소라고 불러요. 그래서 광의의 등기소 안에는 협의의 등기소, 지방법원, 지원, 세 가지 종류의 광의의 등기소가 있습니다. 요거 이해가 되실까요? 그렇죠. 그 다음에 이 등기관은 등기사무를 담당하는 국가공무원인데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첫 번째, 당연직 등기관. 두 번째, 지정직 등기관. 이렇게 두 가지가 있다라고 했습니다. 이 지정직 등기관이 원칙적인 등기관이기 때문에 이걸 생략해서 보통 등기관이라고도 불러요. 그럼 이 당연직 등기관은 누구를 얘기하느냐면, 여기 소장님, 국장님, 과장님, 계장님, 이런 분들은 이런 보직 발령을 받게 되면 당연히 등기관이 된다고 해서 당연직 등기관, 또는 자동적으로 등기관이 된다고 해서 자동 등기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지정직 등기관은 법원 공무원 중에서 4급, 5급, 6급, 7급 법원 공무원이 있습니다. 이 4급, 5급, 7급 법원 공무원 중에서 지방법원장이나 또는 지원장이 등기관으로 지정한 자, 그 자를 지정직 등기관 또는 등기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기서 이것이 출제가 가끔 이루어진다라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그렇죠. 그 다음에 부동산 표시에 관한 정보, 권리에 관한 정보, 이거 금방 외우셨죠? 컨닝하셔도 돼요. 부동산 표시에 관한 정보, 부동산이 건물과 토지로 나눠지고 있으니까 부동산 표시에 관한 정보도 건물의 표시에 관한 정보와 토지의 표시에 관한 정보로 나눌 수 있겠습니까?
있겠죠. 건물 표시에 관한 정보는 뭐가 있습니까? 소재, 대지 지번, 건물의 종류, 건물의 구조, 건물의 면적. 토지 표시에 관한 정보는 뭐가 있었죠? 소재, 지번, 지목, 면적. 그렇죠. 이러한 부동산 표시에 관한 정보는 등기부 어디에 기록한다고요? 제목을 표시하는 부분에. 이 표제부에는 이렇게 눈에 보이는 객관적 사실을 기록한다고 해서 표제부에서 이루어지는 등기를 뭐라고 불렀습니까? 사실에 관한 등기라고 불렀습니다. 맞습니까? 그 다음에 이 권리를 어떻게 나눴죠? 네? 소유권과 소유권에서 도출되는 소유권 이외의 권리로 나눴습니다. 맞습니까? 그리고 이 정보는 민법에서 얘기하는 정보는 권리 변동, 발생, 변경, 소멸을 얘기하지만 우리 등기법은 이걸 좀 더 구체화시켜서 보전, 설정, 그 다음에 이전, 그리고 변경, 소멸, 처분 제한 이렇게 6가지로 구체화시킨다고 했죠. 그렇죠. 이때 소유권에 관한 보전, 이전, 변경, 소멸, 처분 제한은 등기부 어디에 기록한다고요? 갑부에. 첫 번째 구성 부분인 갑부에. 소유권 이외의 권리에 관한 설정, 이전, 변경, 소멸, 처분 제한은 등기부 어디에 기록한다고요? 을구에. 그렇죠. 이때 갑굴구는 권리에 관한 내용만 기록이 되니까 갑굴구에서 기록되는 등기를 뭐라고 불렀습니까? 권리에 관한 등기라고 불렀습니다. 금방 한 거예요. 그렇죠. 이때 이 등기부는 둘로 나눠지는데 이 부동산이 토지와 건물이 있죠. 따라서 등기부도 건물 등기부 그리고 토지 등기부 둘로 나눠지게 될 겁니다. 우리 부동산 등기법은 등기부의 종류를 법에서 딱 정해놓고 있습니다. 법이 정해놓고 있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등기부의 종류는 부동산 등기법에서 딱 두 종으로 구분하고 있는데 건물 등기부, 토지 등기부. 그런데 행정적인 편의를 위해서 그리고 공시의 편의를 위해서 건물 등기부를 둘로 나눠서 편제한다고 했습니다. 일반 건물 등기부. 그리고 또 하나는 뭐라고 했죠? 집합 건물 등기부. 이렇게 둘로 나눠서 편제를 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등기부의 종류는 3가지입니까? 2가지입니까? 2가지라고 했죠. 이건 어디까지나 건물 등기부에 불과해요. 그래서 등기부의 종류는 건물 등기부, 토지 등기부 둘로 나눠지고 그 다음에 시험에 나온 등기부는 뭐라고 했습니까? 집합 건물 등기부. 요게 시험에 나온다라고 했습니다. 여기까지는 예전에 다 했던 거예요. 이거 기억나십니까? 처음 오신 분들은 안 나시겠죠? 네. 처음 오신 분들은 강의를 좀 동영상을 듣고 오셔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여기까지는 아마 설명을 드린 적이 있어요. 책을 잠시 보겠습니다. 책을 134쪽을 보시면 부동산 등기에 관한 개념이 나오죠. 부동산 등기. 부동산 등기 다시 한번 외워보죠. 개념을. 첫 번째, 누가 등기소에 있는 등기관이 무엇을 부동산 표시에 관한 정보와 권리에 관한 정보를 어디에다가 부동산 등기부라는 장부에다가 어떻게 등기법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서 기록하는 것, 기록 그 자체를 부동산 등기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죠. 그게 정확한 개념이 될 테고요. 책을 보시면 거기 박스가 나와 있는데 박스를 보시면 등기부란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하여 입력 처리된 등기정보자료를 대법원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서 편성한 것을 말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 예전에 등기부는 종이로 만들어져 있었습니다. 종이. 이 종이로 만들어진 등기부를 뭐라고 부르냐면 보관철식 등기부 또는 카드식 등기부 이렇게 불렀어요. 종이 형태니까 제대로 보관해야 되겠죠. 그리고 만들어지기가 카드 형태로 만들어져서 종이로 만들어진 등기부는 보관철식 등기부, 카드식 등기부라고 불렀는데 이거를 전산화 작업을 통해서 전산 등기부로 다 바꿨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등기부는 종이로 만들어진 건 없습니다. 다 전산 등기부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 전산 등기부를 뭐라고 부르냐면 거기 정보 처리 시스템, 아니 전산 정보 처리 조직 이란 문구 있죠. 전산 정보 처리 조직. 여기에 기록된 등기부가 전산 등기부예요. 이게 원칙적인 등기부입니다. 전산 정보 처리 조직.
이게 바로 전산등기부라는 뜻이에요. 그 다음에 등기부 부본자료라는 문구가 나와 있는데 이 등기부 부본은 등기부의 복사본을 얘기합니다. 컴퓨터 파일 형태의 등기부가 원칙적인 등기부라고 했죠. 전산등기부. 이 전산등기부는 특징이 두 가지가 있는데요. 큰 특징이 첫 번째, 바이러스 먹으면 어떨까요? 컴퓨터 파일 형태니까 바이러스 먹으면 다 날아가 버리죠. 맞습니까? 두 번째, 컴퓨터 파일 형태의 전산등기부니까 복제가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굉장히 쉽겠죠. 그래서 바이러스 먹는 경우를 대비해서 등기할 때마다 등기관은 복제를 해 놓습니다. 그 복제본이 등기부 부본 이렇게 불러요. 그리고 그 복제 자료가 등기부 부본 자료 이렇게 얘기를 할 겁니다. 요거 이해가 되실까요? 그렇죠. 그래서 전산등기부는 복제가 쉽고 바이러스 먹을 수가 있기 때문에 등기관은 등기할 때마다 복제를 해 놓습니다. 그 복제된 자료를 등기부 부본 자료 이렇게 얘기를 하겠다는 겁니다. 요거 이해가 되실까요? 네. 그 다음에 등기기록은 예전에는 등기부라고 불렀는데 토지 한 필지, 건물 한 동마다 만들어진 표제부 갑구 을구가 있죠. 한 필지 토지마다 표제부 갑구 을구가 만들어질 테고 건물 하나마다 표제부 갑구 을구가 만들어지죠. 이거를 바로 등기기록이라고 부릅니다. 등기기록. 그래서 한 동의 건물, 한 필지 토지마다 만들어진 표제부 갑구 을구를 하나의 등기기록 이렇게 불러요. 그리고 이 등기기록, 예를 들어서 모든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토지 등기기록을 다 합친 게 토지등기부, 대한민국에 있는 건물에 대한 등기기록 다 합친 거를 건물등기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한 개의 건물, 한 필지 토지마다 만든 것은 등기기록이라는 용어를 쓰고요. 모든 건물 등기기록을 다 합친 게 뭐라고요? 건물등기부. 모든 토지 등기기록을 다 합친 거를 토지등기부 이렇게 나눠서 이름을 붙여놨어요. 근데 아직은 그냥 혼용해 썼습니다. 등기부, 등기기록. 그래서 이거 갖고 문제를 만들진 않습니다. 그 다음에 등기필 정보라는 게 나오는데 혹시 이런 거 들어보셨습니까? 등기필증. 들어보셨습니까? 좀 더 어르신들은 권리증이라고 불렀습니다. 권리증. 또는 예전에 영화 같은 거 보면 망나니 아들이 장롱 깊숙한데 숨겨진 집문서 갖고 튀는 경우 있죠. 그걸 얘기해요. 집문서. 이거를 옛날에는 집문서, 땅문서 이렇게 불렀고요. 그 이후에는 권리증이라고 불렀고 그 이후에는 등기필증이라고 불렀고 전산등기부로 바뀌면서 등기필정보라고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얘기해요. 권리증, 등기필증, 집문서, 땅문서 이런 것들을 지금은 등기필정보라고 부르는데요. 이 등기필정보는 대단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출제가 될 가능성이 높은 부분이에요. 그래서 나중에 아주 상세하게 설명을 드릴 겁니다. 그 다음에 부동산 등기 기능 나와 있는데 이런 것들은 여러분이 읽어보시면 돼요. 그 전에 2번을 보시죠. 이걸 빼먹었네. 부동산 등기 신청의 접수 시기 및 등기의 효력 발생 시기. 이게 대단히 중요한데 1번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1번이. 그래서 1번은 꼭 기억해 두셔야 되는데 우리 민법 제186조에는 이러한 내용이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민법이에요. 민법 186조. 여기 부동산이 있고요. 이건 부동산입니다. 부동산에 대한 갑이 을과 법률행위를 합니다. 그리고 등기까지 이루어지게 되면 갑이 가진 물건은 을의 물건으로 변동이 된다.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요건을 충족하면 갑은 물건이 소멸하고 을은 물건을 취득하게 됩니다. 이를 물건 변동이라고 불러요. 예를 든다면 여기 이러한 토지가 있는데 소유자가 갑입니다. 갑이 을과 매매계약을 체결합니다. 이 매매계약이 체결되면 갑은 소유권 이전 등기 의무 그리고 대금 채권이 발생하고요. 이 을에게는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 대금 지급 채무가 발생합니다. 그러면 이 매매계약은 물건 변동을 일으키는 법률행위일까요? 채권 변동을 일으키는 법률행위일까요? 소유권 이전 등기 의무, 채무예요. 대금 지급 채권, 채권입니다.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 채권이에요. 대금 지급 채무, 채무입니다. 이거 다 민법에서 하실 거예요. 그러면 이 매매는 물건행위일까요? 채권행위일까요? 채권행위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186조에 의하면 물건행위가 필요해요. 그렇죠. 채권행위 갖고는 안 됩니다. 물건행위가 필요합니다.
이 물권행위는 요 채권행위 안에 있다는 것이 우리 판례예요. 채권행위 안에 물권행위가 있다는 것이 판례인데 민법에서 뭐라고 부르냐면 물권행위는 채권행위와 독자적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그 채권행위 안에 있다라고 봅니다. 이를 물권행위의 독자성 부정설이라고 불러요. 물권행위는 채권행위 바깥에 독자적으로 존재하는 것이 부정된다는 겁니다. 물권행위의 독자성 부정설이라고 불러요. 그러면 이 안에 물권행위, 채권행위 안에 물권행위가 있는데 그리고 소유권 이전 등기까지 등기부에 기록이 되면 갑이 가진 소유권이라는 물권은 을의 물권으로 변동이 된 겁니다. 갑은 소유권 소멸, 을은 소유권 실현. 이게 물권 변동이에요. 그러면 186조에 의하면 법률행위 플러스 등기할 때 이 법률행위는 뭘 얘기한다고 했죠? 물권행위를 얘기하는 겁니다. 맞습니까? 그럼 186조에 의하면 두 가지 요건이 충족이 되면 갑의 소유권은 을의 소유권으로 변동이 되는 겁니다. 요거 이해가 되실까요? 그렇죠. 그러면 소유권이 변동되는 구체적인 시점은 등기의 효력이 발생하는 시점에 소유권이 변동이 됩니다. 보통 매매계약을 먼저 체결해서 물권행위가 먼저 나타나고요. 그 이후에 등기가 주겠죠. 두 가지를 동시에 충족하는 시점은 등기의 효력이 발생하는 시점이에요. 맞습니까? 그러면 등기관이 이 등기를 전산정보처리 조직에 저장할 때 그때 등기의 효력이 발생하냐 아니면 이 등기관이 등기를 등기부에 기록할 때 등기를 완료했을 때 등기의 효력이 발생하냐 이게 문제가 되는데요. 등기관이 등기부에 이렇게 기록할 때 이때 효력이 발생하는 게 아니라 저장 시점 등기관이 등기 신청서를 접수한 시점 그때까지 소급을 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시간이 이렇게 흘러가고 있는데 이때는 갑과 을 사이에 매매 계약을 체결한 시점이에요. 즉 물권행위는 이때 있었다는 겁니다. 되셨을까요? 그 다음에 갑과 을이 등기소에 가서 등기 신청하겠죠. 이 시점은 등기를 신청하는 시점입니다. 등기가 신청이 되면 등기소에 접수가 되겠죠. 맞습니까? 접수 시점, 즉 저장 시점의 접수 시점이에요. 그 다음에 접수가 됐으면 등기관은 등기부에 기록하겠죠. 맞습니까? 기록을 할 겁니다. 그리고 기록이 끝났습니다. 완료됐어요. 그러면 등기의 효력이 발생하는 시점은 이 시점인 것처럼 보이죠. 등기가 완료되는 시점이니까. 맞습니까? 등기가 완료되는 시점은 이 시점이지만 우리 등기법에서는 소급합니다. 이때로 소급을 해버려요. 어느 시점? 저장 시점, 접수 시점으로 등기의 효력 발생 시점을 소급해버립니다. 그래서 이게 시험에 대단히 잘 나옵니다. 다시요. 등기가 완료되는 시점이 아니라 어느 시점이라고요? 등기 효력이 발생한 시점, 저장 시점, 접수 시점. 그 시점까지 소급표가 인정이 됩니다. 그래서 이건 시험에 대단히 잘 나와요. 이때가 아니라 이때라는 거. 다시요. 물권 변동의 효력이 발생하는 시점은 요 등기의 효력이 발생하는 시점에 물권 변동의 효력이 발생하죠. 맞습니까? 그러면 이 등기 효력이 발생하는 시점은 어느 시점이라고요? 저장 시점, 접수 시점. 그때 등기 효력이 발생합니다. 결국은 접수 시점, 저장 시점, 등기 효력 발생 시점, 물권 변동 시점 다 똑같은 뜻이 돼버려요. 어느 시점? 여기. 이거 되셨을까요? 그래서 이거 좀 기억해 두십니다. 물권 변동의 효력이 발생하는 시점은 무슨 시점? 다시요. 물권 변동의 효력이 발생하는 시점은 등기의 효력이 발생하는 시점. 등기의 효력이 발생하는 시점은 저장 시점. 저장 시점은 접수 시점. 이걸 좀 외워두셔야 됩니다. 다시요. 물권 변동의 효력이 발생하는 시점 어느 시점? 등기의 효력이 발생하는 시점. 등기의 효력이 발생하는 시점은 저장 시점. 저장 시점이 접수 시점. 이거 좀 꼭 기억해 두십니다. 이는 물권 변동 시점이 되기 때문에 민법에서 출제 0순위가 돼버리고 등기의 효력 발생 시점이기 때문에 등기법의 출제 0순위가 돼버립니다. 그래서 거기 동글뱅이 1번을 보시면 등기 신청은 대법원 규칙으로 정하는 등기 신청 정보가 전산 정보 처리 조직에 저장된 때 접수된 것으로 보며 등기관이 등기를 마친 경우 완료한 경우 등기는 어느 시점부터 효력이 발생한다고요? 접수 시점, 저장 시점에 효력이 발생합니다. 이거 되셨을까요? 네, 꼭 외워두셔야 됩니다. 민법, 등기법 양쪽에서 출제 0순위가 될 겁니다. 그 다음에 밑에 부동산 등기 기능 나와 있는데 이런 것들은 그냥 읽어보시면 돼요. 전부 다 민법에서 하시는 것들이고요.
그 다음에 4번을 보시면 현행 부동산 등기제도의 특징이라고 나와 있죠. 일단은 동글뱅이 1번을 볼 겁니다. 동글뱅이 1번. 왜요? 네, 알겠습니다. 갑은 젊으셨을 때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열심히 일을 해갖고 강남에 아파트 한 채 갖고 있습니다. 80평짜리. 시가는 60억입니다. 정말 열심히 일했을까요? 아니면 물려받았을까요? 모르겠습니다. 여하간 강남의 아파트 60억짜리 한 채 갖고 있고요. 명동에 빌딩 하나 갖고 있습니다. 명동에. 시가는 한 200억 정도 되는 것 같아요. 빌딩 하나 갖고 있고요. 요즘 가장 핫한 강명시에 택지를 갖고 있습니다. 10,000평. 시가는 모르겠어요. 네. 이렇게 엄청난 재산을 축적하고 계셔요. 젊었을 때 열심히 일하셔갖고. 이때 이 부동산 권리에 관한 정보를 등기부에 기록해야 되죠. 근데 이 등기부를 만드는 방법은 3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사람을 기준으로 해서 등기부가 만들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이를 인척편성주의라고 부릅니다. 사람을 기준으로 등기부를 편성할 때 인척편성주의라고 부르고요. 부동산을 기준으로, 즉 물건을 기준으로 등기부를 편성할 때 이를 물적편성주의라고 부릅니다. 물적편성주의. 물건을 기준으로 등기부를 편성하는 원칙, 물적편성주의라고 부르고요.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등기부가 편성되는 경우도 있어요.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이를 연대적 편성주의라고도 부릅니다.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등기부를 편성하는 방법, 연대적 편성주의라고 불러요. 그래서 등기부를 편성하는 방법은 3가지가 있습니다. 그럼 먼저 인적 편성주의를 기준으로 한다면 이건 사람을 기준으로 등기부가 편성되는 거죠. 등기부가 몇 개가 만들어질까요? 사람이 몇 명 있을까요? 1명. 등기부 몇 개 만들어질까요? 하나. 등기부가 하나만 만들어질 겁니다. 맞습니까? 물건을 기준으로 등기부가 편성이 된다면, 아이고, 왜 여기다 그랬어? 사람을 기준으로 등기부가 편성이 될 때는 등기부가 하나만 만들어질 거예요. 사람은 1명만 있으니까. 그렇죠. 물건을 기준으로 등기부가 편성이 된다면 몇 개가 만들어질까요? 3개. 여기에 대한 등기부 하나. 여기에 대한 등기부 하나. 여기에 대한 등기부 하나. 이렇게 만들어질 겁니다. 이게 물적 편성주의예요. 물건을 기준으로 등기부가 편성되는 거. 근데 이때 물건은 등기가 가능한 것은 부동산이죠. 맞습니까? 부동산마다 등기부가 몇 개씩 있습니까? 네? 네? 2개씩 있어요. 부동산마다 등기부가 2개씩 있어요. 하나씩만 있죠. 그래서 이 물적 편성주의를 1부동산 1등기기록의 원칙 이렇게 얘기합니다. 1부동산 1등기기록 원칙. 그래서 물적 편성주의 1부동산 1등기기록의 원칙 같은 뜻이에요. 되셨을까요? 그렇죠. 이때 우리 부동산 등기법은 제15조에 한 동의 건물 한 필지 토지마다 하나의 등기 기록을 둔다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한 필지 토지 한 동의 건물마다 등기 기록 하나씩 둔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럼 우리 등기법은 어떤 원칙을 채택하고 있을까요? 물적 편성주의 또는 1부동산 1등기 기록의 원칙이 채택되어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맞습니까? 네, 이 지문은 시험에 자주 나온 지문이에요. 쉬운 지문으로. 그 다음에 연대적 편성주의는 레코딩 시스템 뭐 이렇게도 얘기하는데 영어죠 이거. 맞는지 모르겠네 철자가. 레코딩 시스템 영어죠. 어느 나라에서 사용하는 방법일까요? 영국, 미국. 이 나라에서 사용하는 방법이 레코딩 시스템 연대적 편성주의라고 부릅니다. 연대적이라는 것은 시간의 흐름에 따라 이런 뜻이에요. 그러면 이 연대적 편성주의는 그 방법이 뭐냐면 여기 한 필지 토지가 존재합니다. 이 토지를 갑이 을과 매매 계약을 체결합니다. 그러면 매매 계약이 체결되면 매매 계약서 있겠습니까? 계약서 있겠죠. 이 계약서를 공증을 받습니다. 공증받아요. 공증받아갖고 공무소라는 데 제출합니다. 우리나라로 치면 등기소가 될 거예요. 그래서 등기소에 제출합니다. 계약서에 공증을 받아서 공무소라는 국가기관에게 제출해요.
그러면 이 공무서에는 계약서, 공증을 받은 계약서 한 장 있겠죠? 맞습니까? 1년 후에 이 을은 또다시 병과 매매 계약을 체결합니다. 그러면 계약서 있겠습니까? 있겠죠? 이 계약서에 공증을 받습니다. 그리고 공무서에 제출해요. 그러면 그 위에 또 한 장의 계약서 철회지겠죠? 1년 후에 또 이런 식으로 합니다. 병, 정. 매매 계약을 체결하면 계약서 작성이 될 테고 공증을 받아서 공무서에 제출합니다. 그러면 한 장 더 철회지겠죠? 그러면 차곡차곡 이게 계약이 이루어질 때마다 차곡차곡 쌓일 겁니다. 맞습니까?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쌓일 겁니다. 이를 연대적 편성주의 레코딩 시스템 이렇게 얘기하는데 영국과 미국에서 사용하는 방법이에요. 우리 시험에도 한 번 출제가 된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연대적 편성주의는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등기부가 편성되는 방법이다. 레코딩 시스템이다. 이렇게 출제가 된 적이 딱 한 번 있습니다. 그래서 등기부를 편성하는 방법 세 가지가 있는데 거기 동글뱅이 1번을 보시면 물적 편성주의 1부동산 1등기기록의 원칙 이렇게 나와 있죠. 맞습니까? 그 옆에 보시면 부동산 등기법 제15조는 등기부를 편성할 때는 한 필지 토지 한 개의 건물에 대해서 하나의 등기기록을 둔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물적 편성주의 1부동산 1등기기록의 원칙이 채택되어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까? 있겠죠. 다만 집합건물 등기부에서는 1부동산 1등기기록의 원칙이 예외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건 좀 이따 보실 거예요. 집합건물 등기부는. 네, 여기까지 보고 좀 쉬겠습니다.